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명이었던 만남이 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 굽이굽이 돌아가는 좁은 흙길 끝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시멘트도 제대로 바르지 못한 낡은 담벼락, 녹슨 양철 지붕 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집 한 채.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이 집 마당에만은 아직 겨울이 머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 툇마루에는 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멀리 산을 바라보며 75해를 살아온 김덕수 할아버지, 72살의 박순례 할머니,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리고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이름 하나가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딸, 영희. 25년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4월의 어느 아침, 할머니 박순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요즘은 잠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리고 당뇨 때문에 자다가도 2~3번씩 일어나 물을 마셔야 했으니까요. 박순례 혼잣말. 또 새벽이네, 영감은 아직 자는가.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까만 무쇠솥에 보리쌀을 한 줌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를 때 할머니는 잠시 불꽃을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마을에 살만한 젊은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다 떠났습니다. 남은 건 늙은 몸들 뿐이었고 그나마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위 집 영감이 갔고 올봄에는 옆집 할매가 혼자 방 안에서 쓰러진 것을 사흘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박순례 혼잣말. 우리도 언제 그리 될지 모르지. 할머니는 그 생각을 얼른 털어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혼자 먼저 가는 것보다 영감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는 그날도 6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에 올랐을 사람이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 고혈압. 병원에서 나온 병명들이 마치 훈장처럼 그의 몸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덕수, 밥은? 박순례, 보리밥 하고 있어요. 된장찌개는 어제 거 데웠고, 반찬은? 무말랭이 무침하고 그게 다예요. 잠시 침묵. 됐어. 두 사람은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작은 밥상 앞에서 예전에는 이 밥상에 딸 영희가 앉아서 아버지, 반찬이 너무 없잖아요. 하며 종종거렸는데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하며 밥을 2그릇이나 먹었는데 그 목소리가, 그 웃음소리가 벌써 25년째 이 집에 없었습니다. 박순례 밥 한 술을 뜨다 멈추며 영감 오늘이 뭔 날인지 알지요? 김덕수 무뚝뚝하게. 몰라. 박순례, 영희 생일이에요. 긴 침묵. 살아있으면 50살이 됐겠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요? 그 얘기 그만해. 박순례, 영감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식 이름 한번 못 부르는 사람이. 김덕수 일어서며 먹다 말고 밥상 분위기 왜 이래. 나 바람이나 쐬고 올게.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쪽 구석에 심어놓은 감나무 밑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걸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의 생일이 되면 할아버지는 꼭 그 감나무 밑에 섰습니다. 영희가 7살 때 둘이서 같이 심은 나무였으니까요. 김덕수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아주 낮게 영희야 올해도 생일 축하한다.
눈물 한 방울이 주름 깊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췄다. 서울 번호판, 비싼 외제차. 이 산골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저 차 왜 온 걸까? 차에서 내린 건 젊은 남자였습니다. 28이나 9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 검은 재킷에 흰 셔츠. 손에는 종이 가방 몇 개. 청년 마을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며 여기가 맞나? 그는 스마트폰 지도를 보고 또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지나가는 할머니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이 마을의 김덕수 어르신 댁이 어디예요? 김덕수? 저 아래 낡은 집 있잖아. 감나무 있는 집. 근데 거긴 왜? 아,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청년은 감나무가 보이는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년, 저기요, 안에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청년, 김덕수 어르신 댁 맞죠? 저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때 마당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박술래 대문 틈으로 보며 누구세요? 청년 종이 가방을 들어 보이며 아, 저 근처에서 온 사람인데요. 이거 드리러 왔어요. 뭔데요? 과일이랑 약이요. 혹시 어르신 당뇨 있으시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그걸? 우리 사이도 아닌데 그냥 가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저도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싱긋 웃으며 종이 가방 2개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사과, 배, 귤이 가득 들어 있었고 한쪽에는 당뇨에 좋다는 한방차 몇 개, 혈압 보조제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얼마짜리냐? 돈은 없는데.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냥은 없는 법이에요. 저도 그냥이에요. 어르신처럼 이런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나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조심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70평생 살면서 뼈저리게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름이 뭐예요? 이민준이요.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요즘 이 근처에서 일이 좀 있어서요. 서울 사람이 여기는 왜? 건축이라거든요. 이 마을 근처에 공사가 있어서요. 할머니는 결국 가방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그것으로 끝이려나 싶었는데 그냥 돌아서지 않고 마당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저기 혹시 저 담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제가 좀 손봐드릴까요? 됐어요. 괜찮아요. 아니, 저 정도면 비 오면 안 무너지게 못 버텨요. 제가 건축하는 사람이라 그냥 보이면 그냥 못 있어요. 그렇게 이민주는 2시간 동안 마당 담벼락을 고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할머니는 처마 밑에 앉아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결국 냉수 한 잔을 내다 주었습니다. 목마르겠네. 물이라도 마셔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집의 어르신은 둘 다 노인네야. 뭘 어르신이에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할머니라고 하면 돼. 할머니. 응. 그날 저녁 할아버지 김덕수는 담벼락이 새로 발라져 있는 걸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누가 했어 이거? 젊은 사람 하나가 왔다 갔어요. 이민준이라고. 못하러? 그냥 해준다고. 그냥이 어딨어. 뭔가 노리는 게 있겠지. 영감은 사람 보는 눈이 삐딱해요. 내가 삐딱한 게 아니라 세상이 삐딱한 거야. 다음에 또 오면 받지 마. 하지만 이민주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매번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채소를 들고 왔고 어떤 날은 연장을 들고 와서 망가진 수도꼭지를 고쳐주었고 어떤 날은 그냥 와서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민주는 문 밖에서 도시락을 내려놓고 그냥 갔고 할아버지는 결국 그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거야? 그냥요. 그냥이 어딨어. 할아버지도 그 말 쓰세요? 뭔 소리야. 할머니도 그 말 쓰던데. 그냥이 어딨어. 흥. 그날 저녁 이민주는 처음으로 그 집 밥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보리밥. 반찬은 김치 한 가지뿐이었지만 이민주는 세 그릇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맛있어요? 그냥 된장이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서울에서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가득했고 할아버지는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 웃는 눈, 말투,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뭐지? 그런데 이상했다. 이민주는 항상 이 집만 왔다. 같은 마을에 다른 노인들도 있었는데 유독 이 집만. 왜 이 집만 오는 걸까? 2달이 지나면서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서울 청년이 김덕수 노인 집에 자꾸 드나든다고. 집 고쳐주고 밥도 먹고 간다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좋은 청년이네. 요즘 세상에 저런 아이가 어딨어. 에이, 뭔가 있지. 땅 노리는 거 아닌감? 아님 뭔가 사기치려는 거 아닌감? 할아버지도 점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준이 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뭔가 노리는 게 분명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김덕수 어느 날 이민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 우리 집 땅 노리는 거냐? 이민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네. 김덕수? 아니면 뭔가 사기치려는 거냐? 선심 쓰다가 나중에 돈 뜯어가려는 거냐? 할아버지,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런 말 못할 사람이 어딨어.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뭘 드릴게요. 뭘 줘? 제 신분증이요. 이름, 주소, 직장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의심되면 확인해 보세요. 이민주는 정말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신분증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민준, 1997년생, 서울 강남구. 됐어. 가져가. 안 믿기세요? 믿든 안 믿든 내가 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변해. 이유가 있긴 해요. 뭐야? 말씀드리기가 아직 어렵네요. 뭐가 어려워? 말 못할 이유면 오지도 마. 이민준 잠시 침묵, 그리고 할아버지, 저 그냥 좋아서 오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게 전부예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민준. 이상하게 그 이름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이민준에게 점점 정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은 할머니에게 말을 잘 걸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냐? 젊었을 때는 어떠셨냐? 어떤 음식 좋아하시냐? 할머니는 20년 만에 자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요? 지금은요? 오래전에 집 나갔어요. 영희라고. 영희가 25살 때 남자 따라 집을 나갔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 처음엔 연락이 왔어요. 잘 살고 있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되고 편지도 안 오고. 찾아보셨어요? 어떻게 찾아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영감이 딸이 나간 뒤로 그 이름 입에도 안 올려요. 그 사람이 더 보고 싶을 텐데. 할머니는 많이 보고 싶으세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냥 손만 한 번 잡으면 돼. 살아있기만 하면 돼. 이민주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꺼낸 것이 있었다. 낡고 구겨진 편지 봉투 하나.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이 편지는 엄마가 죽기 전에 쓰는 거야. 편지는 6개월 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민준의 어머니 이영희는 그 편지를 쓰고 2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서야. 사실 엄마는 내한테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어. 엄마 원래 고향은 서울이 아니야.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 아버지는 김덕수, 어머니는 박순례. 엄마가 25살 때 내 아버지 만나서 서울로 올라왔어. 그때 아버지랑 싸우고 집을 나온 거야. 자존심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연락하기가 무서워졌어. 엄마는 지금도 그게 제일 후회돼. 민준아, 엄마가 죽고 나면 내가 그 2분 찾아가 줄 수 있어? 아직 살아계실 거야. 아마 엄마 소식은 전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가서 2분이 잘 계신지만 봐줘. 2분이 너무 힘드시면 도와드려. 엄마를 대신해서. 사랑해, 민준아. 이민주는 그 편지를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강원도 산골.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고아로 자랐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 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찾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중년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영희 초등학교 입학일. 이민주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해서 처음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 주름이 깊어졌을 뿐 거기 있었습니다. 이민준 그날 밤 차 안에서 혼자 할아버지. 하지만 이민주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실 할아버지 손자예요 라고. 증거도 없이, 확인도 안 된 채로. 무엇보다 어머니가 편지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엄마 소식은 전하지 않아도 돼. 이민주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2분을 보살피면서 때가 되면 말하자고. 아니, 사실 더 무서웠습니다. 혹시 2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시 딸이 죽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시면 어떡하나? 그러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민준이 모르는 일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이민준의 차 안을 우연히 들여다봤을 때 조수석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봤다는 것을, 그 봉투에 적힌 필체를, 이 글씨가 균열 할아버지의 발견.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이민준이 잠깐 마당에서 일하는 사이 할아버지가 차에 두고 간 연장을 가져다 주러 차 문 옆에 섰을 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인 건 조수석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적힌 글씨, 흘려 쓴 글씨체. 할아버지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이 글씨가 왜 이 글씨가? 그 글씨체는 딸 영희가 어릴 때 보내던 편지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글씨체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차에서 물러섰습니다. 김덕수 혼자서 아니야. 착각이야.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왜 그래요, 영감? 어디 아파요? 아니야. 얼굴이 하얘요. 그냥 배가 좀 안 좋아. 할아버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민준이 왜 이 마을에 왔는지, 왜 하필 자기 집인지, 왜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낯이 익은지, 왜 봉투에 그 글씨가 있는지. 아니다. 아니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딸의 아들이 찾아왔다는 증거도 없다. 그냥 우연히 비슷한 글씨일 뿐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음 날 이민준이 오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는 뭐 하시냐? 돌아가셨어요. 언제? 6개월 됐어요. 김덕수? 어디서 사셨어? 이민준. 서울이요. 고향은? 긴 침묵.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냐고. 왜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노인네가 젊은 사람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안 되냐? 강원도예요. 김덕수? 강원도 어디? 이민준. 말 못하겠어? 할아버지, 저 그만 가볼게요. 이민준은 그날 일찍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당 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장롱 맨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처음 서울 가서 보내온 편지들. 할아버지는 그 편지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흘려 쓴 글씨체. 영희야. 눈물이 났습니다. 닦으려 했는데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할아버지가 쓰러졌다. 마당에서 홀로. 할머니가 발견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영감, 영감.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5월 어느 오후 할머니가 방에서 낮잠을 자다 깨어보니 마당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이 나게 뛰어나가 보니 할아버지가 감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감, 영감, 일어나요. 영감.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할아버지를 흔들었지만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우 번호를 눌렀고 우리 영감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 어귀에서 이민준의 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영감이 쓰러졌어. 할아버지. 이민준은 빠르게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요. 119 불렀어요? 불렀어요, 방금. 할머니 진정하세요. 숨 쉬고 계세요. 괜찮을 거예요. 이민준은 할머니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그 몇 분 동안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이민준은 그 두 사람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만 흔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할아버지는 뇌혈관 일시 혈류 장애,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조치가 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하면 돈이 얼마나?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다 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할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먼저예요.
할머니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민주는 원무가로 가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날 밤 병원 복도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고 이민주는 그 옆에 앉아 말없이 같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 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게 달려들어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가족 같아서요. 뭐라고요? 이민준, 아니에요. 그냥 나쁜 일은 안 일어났으면 해서요. 그때 병원 복도 저쪽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있어요. 정밀 검사 결과 혈액 검사가 있는데요. 혹시 가족 중에 같이 해주실 분 있으세요? 유전적 요인 파악을 위해서요. 제가 하면 되나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긴 침묵. 손자예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그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가 이민준을 따로 불렀다. 혈액형과 유전적 마커를 봤을 때 이분과 당신은 실제로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민준은 잠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건 DNA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기초적인 유전 마커 패턴이 매우 유사해요. 어르신이 외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라면 충분히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혈액형 자체가 희귀한 편인데 두 분 다 AB형의 RH 음성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특이한 일치죠. 혹시 가족관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사실 확실하지 않아서요. 이민주는 병원 복도 창가에 기대어 한참을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너의 외할아버지 이름은 김덕수야. 이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사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로 본 것은 침대 옆에 앉아 졸고 있는 이민준이었습니다. 김덕수 쉰 목소리로 아, 할아버지, 정신 드세요? 할머니는 아까 잠깐 밥 드시러 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너는 안 갔냐? 저는 여기 있어야죠. 왜? 그냥이요. 그냥이 어딨어. 할아버지 또 그 말 하신다. 김덕수? 잠시 침묵. 야, 이민준. 네. 너 어머니가 0이라고 하냐? 이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 못하겠어?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차에 있던 편지. 그건 그 글씨체가 0이 글씨체랑 똑같아. 내가 눈이 멀어도 그 글씨는 안 잊어버려. 이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편지만 있고 사진이 하나 있어서. 영희가 죽었냐?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민준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천장을 향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언제 갔냐? 6개월 전이요. 암이었어요. 말기라는 걸 안 게 너무 늦었어요. 고생했냐? 많이 하셨어요. 아팠냐?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을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5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던 그 남자가 병원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것. 왜 연락을 안 했어? 왜? 엄마가 자존심 때문에 못했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내가 더 잘 붙잡았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영감, 눈 떴어요? 그런데 영감도 울고 청년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서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술래야. 왜요? 이리 와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갔어. 뭐요? 김덕수? 영희가 갔어. 이 아이가 영희 아들이야. 할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희가. 할머니, 내가 영희 아들이야? 네. 영희가 어떻게 됐어? 할머니. 박순례. 아이고 영희야. 영희야.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민주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이민준을 안았습니다. 마치 딸을 안듯이, 마치 어머니를 안듯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준이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편지 봉투 안쪽 깊은 곳에 숨겨진 또 다른 쪽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것. 민준아, 사실 내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게 있어. 할아버지는 열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민준이 퇴원 수속부터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청년이 김덕수 노인의 외손자였다고, 딸이 죽고 아들이 찾아온 것이라고. 세상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드리더라. 아이고, 그 불쌍한 것. 엄마도 없이 혼자 왔구나. 하지만 이민준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지 봉투 속에서 나온 두 번째 쪽지. 두 번째 쪽지 낭독 이영희 목소리. 민준아, 사실 아버지에 대한 것도 말해야 할 것 같아. 내 아버지 이준혁은 너 5살 때 나간 사람이야. 나도 오랫동안 원망했어.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찾아봤더니 이준혁이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더라. 민준아, 너는 이제 가족이 없는 거야.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 강원도에 가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계셔. 그분들이 너의 진짜 가족이야. 엄마가 망친 거야, 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줘. 부탁이야, 민준아. 이민준은 이 쪽지를 읽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혼자서. 할아버지가 퇴원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민준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마당에 앉았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 할아버지. 응, 저 앞으로도 계속 올게요. 그래, 정기적으로 오려고요. 자주는 못해도. 서울에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저 사실 이 동네 근처 프로젝트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올 거예요. 뭔데? 할아버지 보러 오는데 먼 게 어딨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네. 영희가 어떻게 살았냐? 열심히 살았어요. 힘들었어도. 너 혼자 키웠냐? 네. 고생시켰겠다. 아니에요. 잘 키워주셨어요. 나한테 화 안 나냐? 엄마가 왜 집 나갔는지 아냐? 어머니한테 조금 들었어요. 그때 많이 싸우셨다고. 내가 너무 고집이 셌어. 영희가 서울 남자랑 사귄다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했거든. 집안도 모두 따지고. 그러다가 둘이 크게 싸웠어. 영희가 나가면서 다신 안 본다고 했거든. 나도 화가 나서 나가라 했어. 그게 마지막이야. 할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25년 동안 먼저 연락하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어. 할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겠다. 내 어머니가 나 많이 원망했겠지.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해하셨어요. 그게 아버지 성격이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표현을 못하는 거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도 할아버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할아버지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그날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좋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민준의 여자친구 서지연은 이민준이 매주 주말마다 강원도로 내려가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도 가? 응. 미안해.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응. 아니 나는 좋은데. 그냥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직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서. 자리는 무슨 자리야? 그냥 가면 되지. 서지연은 이민준의 사정을 절반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알았습니다. 외조부모를 찾아다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민준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그 두 노인이 이민준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민준아. 응.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너 많이 힘들지? 괜찮아. 괜찮은 거 아니잖아. 나는 알아. 지연아. 응. 나 사실 요즘 거기 가면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두 분이 계셔서. 응. 할머니가 밥 해줄 때 옆에 앉아 있으면 어릴 때 엄마 옆에 앉아 있던 것 같아. 그럼 나도 가야겠다. 뭐? 그 두 분이 내 할머니 할아버지면 나도 인사드려야지.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가족인데. 그건 갑자기 왜? 갑자기가 어딨어. 사귄 지 4년인데. 이민준은 그날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 주. 이민준은 그날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 주 주말. 이민준은 서지연을 데리고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서지연은 차 안에서 내내 긴장해 있었습니다. 나 어떻게 인사하면 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가 어떻게야? 뭐 준비해 온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오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할머니가 이색 씨는 빈손으로 안내하시면 어떡해. 할머니 그런 분 아니야.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예쁘게도 생겼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서지연이라고 해요. 어서 들어와요. 밥 해뒀어요. 밥을 해두셨어? 그래서 미리 오라고 했잖아. 밥상에 앉으니 반찬이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민준이가 오는 날은 좀 더 차려야지.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나물은 뭐예요? 취나물이에요. 뒷산에서 뜯었어요. 직접요? 와, 민준이가 밥 좋아한다 해서 특별히 했어요. 할아버지는 밥상 한쪽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이민준과 서지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직업이 뭐야? 저는 디자이너예요, 할아버지. 서울 사람이야? 네. 부모는?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예요. 착해 보이네. 감사합니다. 최고 칭찬이야. 그날 저녁 서지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됐어요. 손님이 왜 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 많이 도울 수 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 좋은 아이야, 민준이. 엄마를 많이 닮았어. 어머니를요? 우리 딸이 눈이 저래.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거든. 민준이도 똑같아요. 그렇군요. 잘 부탁해요. 저 아이한테 가족이 없잖아요. 우리 늙은이들 말고는. 네, 할머니. 제가 잘할게요. 그런데 그날 밤 이민준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꽂혀 있던 쪽지 하나. 눈물 할아버지의 비밀. 앨범은 낡고 빛이 바랬습니다. 이민주는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젖먹이 시절의 어머니, 걸음마를 배우는 어머니,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감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마지막 사진은 어머니가 22살쯤 되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 이민준 사진을 보며 혼자 엄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접힌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민준이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 낭독. 영희야, 너 간 지 20년이 넘었다. 아비가 잘못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 좋아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해줬어야 했는데,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영희야, 내가 어디에 있든 잘 살고 있겠지. 잘 살고 있어야 해. 아비는 못 봐도 괜찮아. 그냥 잘 살고 있으면 돼. 보고 싶다, 영희야. 이민주는 쪽지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쪽지를 쓴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할아버지는 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쪽지를 써놓았던 것입니다. 절대 붙이지 못하면서 이민준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덕수 앨범을 보더니 이거 읽었어요. 죄송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이 쪽지 쓰셨을 때 엄마는 이미 아팠을 때예요. 알아. 엄마도 할아버지한테 편지 썼어요. 못 붙이고 저한테 남긴 건데. 이민주는 주머니에서 어머니 편지를 꺼내서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엄마 마지막 편지예요.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딸의 글씨. 25년 만에 보는 딸의 글씨. 할아버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 할아버지, 왜 그때 연락을 안 했어? 왜 자존심이 그렇게 세서?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할아버지, 엄마가 편지에 썼잖아요. 민준이 잘 부탁한다고. 김덕수 이민준을 바라보며 저 있잖아요, 할아버지. 저 열심히 살게요. 엄마 대신. 할아버지는 갑자기 손을 뻗어 이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꼭 당겨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팔이 이민준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어미한테, 너한테. 할아버지, 늦었지만 왔으니까 됐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창밖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달빛에 흔들렸습니다. 그해 가을, 이민준과 서지연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결혼식은 간단하게 하자고 했는데 서지연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꼭 오셔야 해. 앞자리에. 당연하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입장할 때 나 데리고 걸어줬으면 해. 아버지 역할로. 지연아. 왜?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고마워서. 할아버지 김덕수에게는 하얀 셔츠와 양복 한 벌이 생겼습니다. 이민준이 맞춰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머, 잘 어울린다. 됐어, 됐어. 진짜야.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그 소리 하려고 80평생 기다렸냐? 기다렸지요. 할머니 박술래는 한복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맞춘 한복이었는데 50년 만에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을까? 할머니, 너무 예쁘신데요? 이 나이에 무슨. 진짜예요. 할머니 젊었을 때 진짜 미인이셨겠다. 민준아, 너 어머니 엄청 닮았다. 말도 그렇고. 칭찬으로 듣을게요.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김덕수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서지연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은 정면을 향하고, 이민주는 제단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신부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신랑의 외조부 김덕수 어르신이십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맨 앞줄에서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영희야 봤지? 하늘 어딘가에서 이영희가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작은 피로연이 끝나고 네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 감나무가 있는 그 집.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진짜 많다. 서울엔 별이 없어요? 빛이 너무 많아서 안 보여요. 여기는 빛이 없어서 별이 잘 보이지요. 그럼 좋은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영희도 저기 있겠지. 모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안 외롭겠다. 거기서도. 응, 안 외롭겠지. 네 사람은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해 겨울, 이민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마을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서지연도 재택 근무를 늘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두 사람은 강원도로 내려갔고 일요일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두 손 가득 반찬을 싸줬습니다. 이 된장, 내가 오래 담근 거야. 조심해서 가져가. 할머니, 이렇게 많이요? 더 싸려다가 참은 거야. 할머니, 차 트렁크 가득 차요. 차 크면 되지. 할아버지는 이런 떠들썩한 모습을 툇마루에 앉아서 보았습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하지만 눈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웃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았습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주는 그 나무 밑에 서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민준 사진을 보며 혼자서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몇 달 후 서지연이 이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응? 우리 아기 생겼어. 이민준은 그 순간 멍하니 서지연을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짜? 응, 진짜야. 이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은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들었지? 그날 두 사람은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하러. 어머, 할머니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어떡해. 영희야 들었어? 들었지. 할아버지 왜 말이 없으세요?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아직 모르는데요. 덕준이로 해라. 덕준이요? 내 이름에서 하나 따고 내 이름에서 하나 따서 덕준이. 할아버지 이미 이름 정하셨다. 영감, 그건 부모가 정해야지. 딸이면 뭐로 해? 아직 영희로 해라. 조용한 마당. 모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로 하면 이름이 이어지니까. 할머니가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영희로 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 집 마당에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 돌아왔습니다. 웃음소리, 발소리, 따뜻함. 가족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피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세월과 미안함과 기다림이,
피보다 더 진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민주는 그 집을 찾아오면서 어머니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살아가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김덕수는 그해 가을 처음으로 이민준의 손을 잡고 병원을 갔습니다. 성함이요? 김덕수. 보호자 성함은요? 이민준이요. 관계는요? 손자요.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며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 집 마당의 감나무에 그 애에는 감이 유독 많이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감을 따면서 말했습니다. 영희가 좋아했는데 이 감, 민준이도 좋아하더라고. 참 신기하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민준은 감나무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엄마, 나 잘 왔지?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명이었던 만남이 있습니다. 낡은 담벼락, 굽이굽이 흘길, 감나무 한 그루, 그리고 한 청년. 25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거리를 사랑 하나가 다시 이었습니다. 1년 후, 그 집 마당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지연이 낳은 딸아이. 이름은 이영희. 박순례 아이를 안으며 영희야, 영희야.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아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아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웃어. 영감 봐요. 웃는다. 웃기만 하냐? 그럼 뭐래요? 나한테도 웃어야지. 할아버지가 아이 앞에서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그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그것이 용서였는지 아니면 그리움이었는지 아니면 감사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셋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집 마당에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 아래 5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민준, 서지연, 그리고 아기 영희. 가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